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기다리던 북토크. 자,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과 또 우리 매일 복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책 한 권 읽고 선교할 수 있도록, 책 한 권 읽고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권입니다. 매일 한 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서 남주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인도 차이나 연구에서 202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아마 이 방송은 우리 GMS 맥콩 개발기구 맥도 팀들에게 아마 보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기 우리 여기에 대표급 여기 또 많이 글을 쓰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장완익 선교사님 발간사도 여기 써주셨는데 이 책을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읽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 자립하는 교회 개척 뭐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좋은 책 하나 발견한다는 건 참 너무나 도움이 되죠. 이거를 제가 리서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네, 좋았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나온 책이에요. 4호인데 3호는 2010년도에 나왔고 이제 2020년도 7월에 이 책이 GMS 맥콩 개발기구 선교연구지 나왔습니다. 맥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과 맥도 사역 백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던데요. 뭐 정민영 선교사님, 박기호 교수님 이런 사람이 다 축사를 써주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화령 목사님도 계시네요. 선교사님. 그 다음에 발간사는 역시 우리 저랑 같이 캄보디아 리서치 리소스 센터를 하고 있는 장완익 선교사님이 써주셨고 여기 보면 전체적인 거에 세 나라를 연구하거든요. 라오스,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근데 이제 라오스는 딱 한 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네 지역,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7지역. 그래서 사역 백서라고 이제 그 미션 리포트라고 그러죠. 한 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뭐 특별하게 쓴다든지 내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들이 보낸 거를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그냥 보통 사람 읽을 때는 이런 걸 누가 읽어 가지만 제가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읽은 것이 이제 그들의 사역 보고죠. 그리고 이것이 학자로서 더욱이 리서처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못 보는 어떠한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캄보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맥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중심적으로 캄보디아 거를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있는 데가 캄보디아고 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북톡을 왜 하고자 했냐 하면요. 제가 20주년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책을 또 한 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메이저 섹션을 할 것 같습니다. 박기호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지도자. 그래서 이론에는 밝으나 현장감이 모자라는 지도자들이 있고 현장감은 있으나 이론 면에서 어두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라고 하면서 잠언서 19장 2절 말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좋은 말씀이죠. 박기호 교수님이야 제 논문
세컨더리 슈퍼바이저 해주셨고 수십 년 동안 플로에서 친하게 개인적으로도 식사도 많이 하고 그런 뭐 존경하는 정말 리더시고 플로 선교대학원 은퇴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남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GMS 명예 선교사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딱 정확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리서치 없이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선교를 왜 리서치를 왜 하냐 선교하면서 이러한 이게 지금 그냥 보통 사람이 무슨 뭐 동네 아줌마 뭐 목욕탕에서 만난 아저씨가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선교사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 리서치 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나는 그때 막 소름 끼친 거 생각하면요. 그지 발세이 같은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선교는 막 복음을 외치고 뭐 사랑하고 그거 다 해야죠. 그거 안 하겠으면 누가 선교를 와요. 그죠? 근데 뒤돌아보지 않고 적어놓지 않고 내라화하지 않고 후배를 가르칠 수도 없고 실수를 계속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게 실수인지도 모르고 3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꽝 잡는 놈이 매지 뭐 이러면서 꽝 잡는 놈이 매라는 거예요. 꽝 잡는 놈이 매. 성경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꽝 잡는 놈이 매라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직피지기 백전백승이다. 또 우리 정민영 선교사라고 전 위클리프 대표죠. 부대표. 굉장한 분이죠. 전체 위클리프의 부대표였으니까. 정민영 선교사님은 우리 OCMS 학교 이사장이고 또 개인적으로 친하고 해서 옥스퍼드에서 밥도 하고 같이 하고 지내요. 그분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인 선교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학습 공동체 그리고 지속적인 선교사 가능. 그건 어떻게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 역량 구축. 역량구축이 뭐죠? capacity building.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capacity building, 역량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 장완익 대표, 맥도 지역 대표네요. 또 우리 장완익 선교사님 모자를 많이 썼는데 맥도 지역 대표인데 인도 차이나 연구 3호로 발간 후 정확히 10년이 지난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2020년도니까 이제 코비 시작했거든요. 첫째, 선교비의 감축은 눈에 보일 뻔합니다. 둘째, 선교비 사용은 투명하고 모임은 축소하거나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가져야 합니다. 셋째, 각 지역 현장마다 지속 가능한 사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서로 나누면서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맥도 지역 선교부호가 돼야 합니다.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선교사역. 여기 사실 장완익 선교사도 글을 썼지만 될 수 있으면 장완익 선교사는 몇 번 내가 소개했으니까 다른 분들의 글을 하게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지속 가능한 신학 교육 방안. 그래서 윤계민이라는 지금은 한국 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캄보디아 장로 신학대학원 학장으로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쭉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에서 self-sustainable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쭉 용의를 정의를 하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이분의 전체적인 것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신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 책을 응용하냐면 Church Shift라는 이상훈 교수님, 미국에 계시죠. 이분도 또 제가 LA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에요. Church Shift 해서 Missional Church 이런 거 쓰시는 분이고 총장님으로 계시죠. 한국 LA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얼마 전에도 잠깐 뵀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쓰고 가르치고 이분은 플로에서 오래 계셨어요. 이상훈 교수님은 플로에 있는 한국 디파트먼트에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쭉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교사는 한인 선교사회에 특정된 인원만 677명이 되었고
등록되지 않은 선교사를 포함하면 12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케이. 이제 이런 걸 읽으면 제가 근데 추정하는 숫자를 너무 정확하게 썼어요. 그리고 추정의 베이스도 내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1200명으로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지금 한인 선교사회 레지스터 된 사람만 677명.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가 선교사하고 부인하고도 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고 싱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자녀들, 그죠? 그 대부분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저같이 한국 선교사회에 레지스터 안 한 사람들, 미국에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선교사가 14명인 걸 알고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또 한국에서 그냥 개교회에서 보냈고 또 뭐 은퇴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선교사 생활.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하면 사실은 677명이 더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1200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왜 그런다는 걸 어느 정도 한 one sentence, two sentence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over projection입니다. 677명이라면 기껏해야 800, 900 정도. 뭐 그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한국 선교사들 사역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의 목적은 건강한 캄보디아 토착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분명한 선교 계략과 전략의 부재, 팀 사역의 부재,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 문제, 강함의 선교 문제, 너무 세게 나가는 거죠. 비본질 사역 집중 문제. 6번째, 종교기관의 영세성, 건물 공간의 측면. 그리고 7번째, 사역자의 연령 및 자질 부족. 7가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근데 사실 여기 잘못된 질문이 교회 개척 자체가 한국 선교사의 거의 90%입니다. 근데 사실 선교학적으로 볼 때 교회 개척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선교사가 왜 교회 개척을 하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더욱이 이제 그게 그냥 뭐 어떤 한 개개인의 선교사가 썼으면 자기가 하는 게 선교 개척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그래도 신학교의 총학장으로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화를 했어야죠. 이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뭐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있는 677명을 연구해 봤더니 거의 570명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더라. 개척교회에 관련된 선교를 하고 있더라. 이 자체가 꼭 건강한 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당연하다는 듯 마치 세계 선교사들 모두가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캄보디아가 1월 달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캄보디아 교회 담임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못을 박았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캄보디아 정부가. 필리핀 선교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온 선교 아니에요. 미국에서 온 선교 미국 선교 어떻게 개척 안 합니다. 유럽에서 아닙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들의 머저리티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개척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캄보디아 정부가 이제는 하지 마라.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간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머저리티가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 훈련을 받고 선교사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됐으니까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목회를 하고 싶어 하죠. 담임 목사 하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을 지적하고 나왔으면 참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역의 문제점 그랬는데
첫 번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분명한 선교 교약과 전략의 부재, 팀 사역, 뭐 이거는 뭐 너무 잘 쓰셨으니까 그거 자체로는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화해서 영어로 풀어드리고, 이거 풀어드린 거를 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대학원 학생 지금 가르칠 때 카마이로 책자해가지고 이제 가르쳐야겠죠. 여기 또 정순영이라는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학교 사역.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참 큰 학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 2,000불짜리 차를 타고 고생하다가 너무 고장이 나서 안 되겠다 해서 고쳐가지고 이 호산나 학교 교장 선생님인가, 한국 캄보디아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500불짜리로 올렸습니다. 3,500불짜리도 자꾸 문제가 터져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10,000불짜리는 가야 되나? 뭐 이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민영 선교사님이 21세기 선교의 동향과 전략적 이슈들 뭐 이런 걸 놓고 글을 아주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뭐 이분이야 뭐 워낙 그 선교 이쪽에서는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거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이분이 쓴 이런 재미난 글을 읽어드릴게요. 당시 선교 전략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178쪽인데, 그런 점에서 선교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한 토착교회의 설립, 처치 플랜팅이 아니라 토착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른바 미션 플랜팅이라 할 것이다. 이 표현을 필자가 처음 들은 것은 약 10년 전인데, 당시 선교 전략가 라우프 윈터는 북미주 복음주의 선교학회 EMS 모임에서 선교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토착교회는 세웠지만 선교하는 토착 계열을 세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선교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개념은 제자도 원리를 공동체에 적용한 것으로, 미국 남침내교 선교부는 이것을 교회 개척 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로) 선교학자 와그너 교수와 한바퀴 선교 (Full Circle Missioner로) 표현한다. 와그너는 그가 가장 바람직한 선교를 원을 한 바퀴 돈 것으로 본다면, 선교 역사상 선교가 90도나 반바퀴 또는 270도에 머문 경우가 많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선교가 종결되지 못한 채 항상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민간구제 개발단체는 벌써 자주 회개하고 있는 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 sustainability, 지속성과 맞물린 개념이다.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20년 됐지만 한 15년 전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하고 있는 탕백홍 목사님이랑 만나서, 탕백홍 목사님, 우리 젊은이들을 상대로 선교사를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해서 내보냅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애들 선교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로 먼저 안정된 다음에 준비되면 선교사로 내보낼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는 내가 지금 보류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차이나 연구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은 선교사를 만드는 교회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CPM, Church Planting Movement,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게리슨이라는 분이 써가지고 CPM 운동에서는 남침내교단에서는 캄보디아가 최고로 성공한 나라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죠. 그들이 얘기하는 200개 교회 개척, 자기네들이 근데 이제 개척한 게 아니라 빌딩을 200개를 졌다는 거예요. 2만 불짜리, 그래서 400만 불을 써서 졌는데, 그 200개 교회 중에 지금 몇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알아봤더니 18개 교회가 드리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해야 돼요. 연구를. 그래서 연구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그 무식한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제가 참 좋아했던 게 캄보디아에 있는 6개 지부에서 들어온 그냥 미션 리포트를 쫙 정리한 게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235페이지부터 이제 캄보디아 그게 시작하는데 타이틀도 없고 그냥, 이런 건 조금 에디팅할 때 너무 아주 큰 실수다. 그냥 이걸 누가 읽어 그러고 그냥 어펜덱스에 그냥 넣어버렸는데, 이걸 조금만 잘 했으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인사이트만 한 10페이지 정도를 요약했으면 너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리서치도 이거 조금 하고 요약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너무나 좋은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어디서 없겠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거기 GMS에 있는 선교사들 뭐 120명인가 뭐 이 사람들의 리포트를 쭉 보면서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제시된 의견들과 또 여기서 문제 있었던 점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남부 지부 보고 6군데로 기초 보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언제 들어오셨나, 2004년 들어오셨대요. 그래, 와이프도 2004년 들어오고. 근데 그게 써있지가 않아. 왜 그게 2004년도라고 쓴 건지. 이건 좀, 그 다음에 기초 정보는 어디서 뭐를 섬겼고 뭐를 했고 쭉 나옵니다. 이제 숫자도 나오고 막 나와. 그래서 뭐 2004년에 들어온 또 다른 선교사님, 2008년도에 들어온 선교사님, 2010년도에 들어온 선교사님, 2013년도, 2017년도 이렇게 쭉 보면 너무 재미난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리포트가 짧아지고 복잡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할까, 정열이 빠졌다 그럴까. 예. 근데 새로운 사람은 막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1년 그렇게 써야 돼요. 여기는 2001년에 들어온 사람 없고요. 제가 가장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들어온 쭉 지나. 근데 이분은 너무 좋았던 게 자기가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4년, 6년, 7년 차,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쭉 해서 어떤 사역을 했다 그러면서 푸놈팽에서 학사 운동을 해서 한국에 노동자를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석사 과정도 받고 11조 감사원금을 캄보디아로 보내왔고, 그중에 신학생 8명이 학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런 대란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데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 쓰고, 그죠? 그래서 뭐 몇 명이 했고, 학사 공동체에서 10명이 있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둘이 뭉개를 하게 해서 그냥 뭐 어른 30명, 어린이 120명. 근데 이러한 리포트는, 물론 이제 어른과 아이를 낳는 것조차는 좋아요. 근데 어른 30명이 왔겠어요? 34명, 어린아이 119명. 이 리포트는 숫자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훨씬 더 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200명 어린이 어른 합쳐서 너무 그런 의미가 없죠. 왜 어린아이가 190명 어른이 10명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캄보디아에서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냥 어린이 학교하고 있는, 어린 썬데이 스쿨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70%가 애들입니다. 왜? 시골 가서 아무리 해봐야 안 옵니다. 그냥 애들 보내면서 애들 따라오는 부모. 처음에 시작이 다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가면 뭐 그래서 네가 해봤냐? 또 막 이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개척교회 5개 해봐서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데리고 개척교회 해봤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런데 그것을 사역의 선교 방침으로, 전략으로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숫자적 선교를 함으로써 자꾸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여기 보세요. 여기 교회동에서 500명 이렇게 그냥. 아니 도대체 500명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498명도 아니고 500명 딱 왔다는 거예요. 딱 500명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500명 정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할 때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 들어올수록 자기의 사역, 아픈 점들 그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캄보디아는 팀 사역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팀 사역을 처음 선교지로 나올 때부터 본부에서 부르짖고 나왔는데
캄보디아는 나아지기보다는 더 후퇴하고 있다. 팀 사역의 이미지는 늘 선교 선임자들이 이루고 싶은 사역으로만 느껴지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선교사들이 팀 사역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다 일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푸는 갑질 선교죠. 갑질은 서로 온 선교사들,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캄보디아 서북부 여기도 뭐 2006년도에 온 사람, 2008년도에 온 사람 쭉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역.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수고들 하시네. 여기 보니까 뭐 애들 이름 몇 세에 왔는지 뭐 지금 27, 1998년도에 왔으니까 이분은 뭐 완전히 뭐 진짜 대빵입니다. 대빵. 저보다 더 오래전에 온 분이에요. 그래서 1차, 2년 차 쭉 그래가지고 애들이 크네요. 27살짜리, 25살짜리. 이렇게 되면 남자애들은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이니까 또 군대 가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사역 이런 거 보고 건축, 도시 교회 설립 후 8년째 교회 건축 헌당. 그래서 현지 교인이 3,000불 내고 건축 헌금 화성교회관에서 17개 후원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인다. 현지 교인들이 3,000불 냈겠어요? 2,975불 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안 된 리포트가 올라오면 나중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에러사항이 생겨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너무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여기 보니까 캄보디아 해피캄. 이게 왜 해피캄 지부는 또 뭔가? 아마 영어로 해피겠죠. 해피라는 또 지역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도 2001년도에 왔으니까 저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4년 차는 여러 가지 학교를 하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미국 와서도 공부하고 또 애들도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막 몇백만 불짜리 프로젝트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책자로 나눠지고 이 지역의 성경 이렇게 했다 해서 책화되고 기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신학생들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캄보디아도 20 region, 20 그 디스트릭과 5 major city, 그래서 25지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거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몬돌끼리는 푸농족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저쪽 치앙마이가 아니라 태국에 있는 저쪽에 있는 태국 보더는 또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똑같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깜뽕 춘항, 깜뽕 통, 콕콩, 바닷가 끼는 것도 다르고, 그죠? 푸놈팽은 뭐 말할 거 푸놈팽에서 조금 떨어져도 다른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네? 무식하게 연구한다고 선교 됩니까라는 그 무식한 사람 좀 나오지 말고 연구 열심히 하면서 자꾸 리플렉트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 좋았던 점, 나쁜 점 그거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배워서 연구해서 누굴 나눠주고 후배들은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인도 차이나 연구 너무 그래도 이만한 책이라도 10년 안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제가 연구하면서 나도 이렇게 했어. 나도 학사 사역할 때 이런 게 좋았고 여기도 이런 점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학사 사역 대학생들이랑 같이 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대학생들이 주를 섬기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신속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apacity building은요, 역량 구축은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역량 구축을 우리 스스로, 우리 선교사들 스스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 북톡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봬요.